투자자들 사이에는 그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경언 광고에서도 많이 봤고 그걸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걀 있으세요? 저희 집에 있죠. 아 그거는 한 판. 여기서 달걀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달걀이 몇 개가 있느냐? 네. 그러니까 종잣돈이 뭐 종잣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데 1,000억 그러면 좀 분산 투자해야 되겠네. 100억 그것도 분산 투자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100억 이런 분들 아니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죠. 잘하고 계세요. 아니고 월급쟁이들 없잖아요. 네. 달걀 있어봐야 하나. 네. 하나. 바구니 비싸네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달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달걀이 소중한데 바구니가 중요해요. 바구니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를 담을 바구니가 중요해요. 어떤 바구니에 담느냐. 그러네요. 이해되시죠? 네. 저의 분산 투자는 뒤집어져서 이렇게 돼서 몰빵 투자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ETF는 이렇게 잘 분산이 돼 있어요. 네. 아까 제가 구조로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다 몰빵하세요. 얘는 바구니가 탄성도 있고 바닥에 던졌을 때 깨지지도 않고 달걀을 잘 보호하고 뭐 이렇게 된 거니까 거기에 몰빵하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있는 경우에 그거를 사실은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 달걀이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거를 그냥 그래도 좀 이렇게 나름대로 돼 있는 ETF나 이런 데 몰빵하는 게 훨씬 낫군요. 예. 가장 안정적이고 수익이 높은 곳으로 다 넣어야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5천만 원을 나는 1,000만 원씩 나눠가지고 1,000만 원 개별 종목에 넣고 1,000만 원은 A ETF 넣고 또 1,000만 원은 친구한테 빌려주고 높은 이율로 그 1,000만 원은 뭐 적금 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자 못 됩니다. 네. 나눌 게 없으면 나누기보다는 몰빵을 쳐라. 나눌 게 없다면 지금은 뭐 약간 그렇게 정리가 될까요? 대신 월급쟁이들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자기 살 집 있으면 벌써 부동산에 하나 들어가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에 넣으시면 좋은 바구니 2개 가지고 있는 거고. 뭐 저는 부동산 전문가 아니니까 첫 번째 바구니는 이제 시대에 따라서 잘 점검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바구니는 뭐 미국에다가 두고 되게 하는 게 좋겠다. 왠지 인식은 몰빵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되게 좀 위험하게 느껴지거든요. 대부분 몰빵에서 망했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으니까. 그 바구니가 별로일 때. 그리고 내가 그 바구니가 뭔지 잘 모르면서 넣었을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혹시 그럼 주변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한 바구니에 수익도 잘 나는 바구니에 몰빵을 해서 수익을 낸 사례들이 있으시죠? 있죠. 네,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들었습니다. 네, 그거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마 국내에서 일반인으로서 미국 ETF를 소개한 첫 번째 사람일 거예요. 제가 이거를 그 사마티노한테 배우고 나서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근데 그게 뭐 한 6년 전이에요. 그래 봐야. 그때 당시에는 최근에야 좀 ETF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이렇게 늘어난 거지. 6년 전에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ETF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1세대 ETF, 우리가 아까 S&P 500 종목을 추종하는 SPY가 이제 1993년에 설정됐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지수를 따라가도록 연동하도록 돼 있는데, 지수 추종형이죠. 1999년에는 나스닥 100 종목을 추종하는 QQQ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뭐 이때는 그냥 지수 연동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3년, 4년 이때 오면서 원자재를 추종하는 ETF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섹터를 추종하는 ETF로도 분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필수 소비재만 쫙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얘네는 경기가 안 좋을 때 또 잘 나가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필수 소비재가 뜨죠. 그다음에 뭐 통신 이런 거는 경기가 좋을 때 뜨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섹터별로 나눠진 ETF가 이제 그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 이후로는 이제 3세대 ETF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특정한 성향을 추종하는 ETF들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고배당주 ETF. 그래서 뭐 50년 동안 뭐 계속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만 딱 묶어놓은 뭐 이런 식의 ETF들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재밌는 ETF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만 묶어놓은 ETF. 그다음에 뭐 웹 서비스를 혁신하고 있는 기업들 ETF. 또 뭐 바이오 쪽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들로 묶어놓은 ETF.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성적이 좋죠. 그래서 지금은 이 3세대들이 막 계속 진화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네, 성공한 사례. 몰빵에서 성공한 사례. 왜냐하면 최근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기간 투자 기간이 길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금 뭐 수익을 얼만큼 냈는지 이 부분을 감안할 수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꽤 오래전부터 그거에 대해 관심 가지셨고 주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되게 실행을 하셔서 성과를 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투자가 재밌는 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뭐 오프라인으로 이거를 설명을 해줘요. 한 30명한테. 몇 년 전인가요, 그때가? 한 5, 6년 됐죠. 5, 6년 전에. 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부동산 전문가도 계시고 뭐 그러니까 이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에요. 직장인도 있었고. 그랬는데 실제로 투자한 사람은 3사람이에요. 30명 중에 10%. 이거를 넣었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그땐 투자할 방법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하고 뭐 모바일로 거래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긴 했는데 정말 똑똑한 한 분은 정말 회사도 그만둬 버렸어요. 내가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퇴직금 받고 집 사는 거 다시 구조 바꾸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정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섰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다 투자하겠다고 넣었어요. 지금 한 6년 가까이 됐는데 한 투자 수익률이 뭐 수익만 한 150%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다 끌어모았던 돈 꽤 되는데 지금 심심하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집에서 놀고 있으면 토요일인데 놀러 오라고. 자기네들 파티하고 있다고. 조금 약오릅니다. 왜 대표님은 몰빵을 안 하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약오르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저도 그만둬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일이 재밌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고 뭐 그러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서 참 놀랍죠. 저도 우리 직원들 뽑으면 꼭 가르쳐줘요. 근데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은 10%예요. 10%고 정말로 이해하고 하는 건 또 그 중에 한 명. 그러니까 30%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또 주변에 성공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또 더 관심이. 저도 성공 사례. 물론 네 대표님도 당연히 그러시고. 근데 보통 직장인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월급쟁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시간을 팔아서 지금 돈을 벌고 있지만 일단 현재는 그렇지만 이거를 좀 잘 모아서 불리는 방법을 또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일단은 아직은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고 이거를 조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투자를 해서 번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은 버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더 관심이 많은데 그럼 돈을 불릴 수 있는 투자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불린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돈을 불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이자를 조금이라도 주니까. 네. 근데 통장 확인해 보면 절망스럽죠. 그렇죠. 황당하죠. 황당하죠. 이란. 올해 2020년 상반기 정기예금 금리가 0.7%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1%만 된다고 해도 그냥 돈을 까먹고 있는 거죠. 네. 은행은 돈을 맡길 곳이긴 하지만 돈을 많이 넣어놓으면 큰일 나는 곳입니다. 은행을 잘 활용하려면 돈을 빌려 써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은행에 보관하는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현금으로 보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거는 다 똑같은 방법들인데 잘 들여다보면 이거는 돈을 조금씩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물가 상승률이나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는 곳에 이제 투자를 해야겠죠. 크게 나눠보면 원자재 같은 게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석유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원유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원유는 우리가 접근하기 되게 어렵고 올해 그 원유 유가 폭락하면서 일반인들 선물에 투자 많이 했다가 망했죠. 그렇죠. 어쨌든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들의 영역이고 저는 그 중에서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다면 이제 금이 있다고 합니다. 금도 그렇죠. 실물로 보관하면 누군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인덱스로 거래하는 방법을 찾아서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금은 거의 뭐 1000년 이상 동안 연간 7% 연평균 성장했습니다. 연평균 7%가 오른 거예요? 네, 그렇죠. 수익 괜찮네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이걸 거래를 하다 보면 이것도 부가세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10%씩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인덱스로 거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금은 뭐 단위 금액을 엄청나게 키울 수 있죠. 그래서 국가 또는 기업, 그다음에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이 금에 투자하는 경향이 큽니다. 7%가 사실은 다른 투자 단위들보다는 수익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7%씩 연평균 성장하게 되면 복리로 환산하면 10년에 2배가 돼요. 네. 그러면 한번 10년에 2배 그러면 2000년 금값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그 좀 더 뒤로 가서 그 IMF 위기 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MF 위기 때 한 5, 6만 원 정도 했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때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3.75g 한 돈당. 그로부터 지금 뭐 20몇 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금값 보시면 얼마인지 5, 6만 원짜리가 뭐 한 12, 3만 원 됐다가 지금은 24, 5만 원 되나?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그 정도 될 거고. 근데 금값은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죠. 올해. 맞아요. 이번에 뭐 위기가 터지면서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올해 뭐 거의 최고일 때는 25% 정도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올해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은 연평균 성장률이 7%니까 한번 이게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보시면 지금은 금에 투자하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달러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금은 하여튼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다. 그런 이렇게 원자재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은 원자재에 가보면 뭐 곡물도 있고 뭐 광물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 뭐 물론 상업용 부동산도 많이 올랐지만 주거용 부동산이 이제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특별한 케이스들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런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다 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그걸 빼고 우리가 정상적인 투자를 했다라고 볼 때 부동산은 우리 부동산 말고요. 우리 부동산도 뭐 일부는 포함되지만 선진국 부동산은 우리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의 300년 동안 10.2% 연평균 성장했습니다. 10.2%요? 예.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한 6, 7년 정도면은 7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 2배 오르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방법은 내 돈을 기업 가치가 변하는 사람이 아니고 법인, 회사 같은 곳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쪽에 넣는 방법은 뭐 크게 주식에 넣는 방법, 채권에 넣는 방법이 있는데 채권은 조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대개 주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그렇게 주식에 투자해서 회사가 커가는 만큼 같이 이득을 얻어가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얻어갑니다. 하나는 회사가 번 돈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으로 얻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그렇게 회사가 좋아지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사 주가가 오르게 되죠. 그래서 시장에서 내가 가진 회사의 지분 가치를 더 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높은 주가로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되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 금상첨화죠. 근데 사실 잘 못 나가는 회사는 배당도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회사를 선택하는 게 무지무지 중요하게 됩니다. 내 투자처를 선택하는 게.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주로 우리나라에 한정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한참 전부터 이제 신흥국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을 열어줬고, 불과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미국 시장, 선진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됐죠. 네. 은퇴 후에는 또 돈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은퇴 준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 당연히 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책에 보니까 또 다른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를 겁니다. 미국을 보면 미국은 그 퇴직연금의 그 회사하고 약정을 받아서 이제 증권사 통해서 가입을 하죠. 우리가 401k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이거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뭐 우리도 연금 넣고 있고 연금 받게 되는 거고 거기도 그런데 그쪽은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 맨
뭐 연금 수익률이 이래가지고 연금이 고갈되니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뭐 그쪽 그 연기금이 뮤추얼 펀드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런 그 상장지수 펀드 같은 데들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는 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개인이 가진 자산을 들여다보면 $10,000 미만 우리 돈으로 치면 지금 환율로 1,100만 원이네요. 네. 퇴직했을 때 $10,000 미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33%. 없는 거예요, 돈이. 미국을 기준으로 네, 했을 네, 때요. 네. $10,000면 우리나라 1,200만 원 정도 되나요? 네. 1,100만 원밖에 안 되죠, 지금. 1,100만 원. 네. 은퇴 시점이 네. 시점에. 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고뱅킹 레이츠에서 조사한 와. 2019년도 자료. 최근이네요. 아, 2019년이면. 미국도 심각하네. 나머지 33%는 $50,000 미만입니다. 5천. 5,500만 원. 와.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그래요? 정말 충격적이죠. 전체의 3분의 2가 5천만 원 미만을 네.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래도 뭐 이제 그 연금이 그래도 잘 나오는 네, 편이니까 그렇죠. 대부분은 뭐 큰 네.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저 잡혀가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중간에 놀라게 했는데 사실 그런 얘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제가 지금까지 연금 넣은 회차를 보니까 104회인가? 국민연금. 네. 해가지고 8,5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1억 아까 불리는 방법 그게 네. 30년 후에 얼마 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8,500만 원 내가 1,500만 원만 보태면은 1억인데 이 돈이 앞으로 15년 후 정도에 이제 저한테 연금이 돼서 네. 돌아올 텐데 네. 150만 700원인가 800원인가 그렇죠. 5월. 150만 원? 이게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가 있어요. 우리 연금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돌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럼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이민 가면 된다고.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선진국들의 그런 은퇴 개인의 자산은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개인들은 어떻게 돈을 넣냐 그랬더니 뭐 아까 퇴직연금도 일정 급여의 비율로 뭐 한도는 다 정해져 있지만 뭐 그런 만큼씩 넣는데 그렇게 하듯이 개인들이 자기 월급에서 얼마씩 투자를 하는군요. ETF는 제 친구한테 그 물어 너는 뭐 넣어 그랬더니 자기는 QQQ가 너무 좋아서 QQQ에 넣고 있다고 그래요. QQQ가 뭐냐면 나스닥 100 종목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성장성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부각이 돼서 많이 올라왔죠. 올해 연초에 QQQ가 214였고 1월 2일 날. 그 다음에 이제 폭락했을 때는 한 160 정도까지는 간 것 같아요. 벌써 가물가물해지는데. 그랬다가 지금 어제 296인가 됐으니까 50% 가까이 됐네요. 뭐 돈의 힘도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도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기술주들이 최근 뭐 몇 년간 특히 5년간 성장한 것만큼 성장하기는 어려울 거다.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 왜 그렇게 영향 말씀하시는 건 좀 알 수 있을까요? 미국은 그렇게 그 기업들이 모든 권력을 갖는 거를 허용하지 않아요. 옛날에 뭐 철강도 다 해체해버렸고, 그다음에 뭐 석유 재벌들도 다 해체해버렸고, 그게 미국이 가진 또 놀라운 혁신이에요. 민주당이 또 그런 걸 독점이나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군요. 네, 않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구글 타겟 뭐 이러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게 될 때 회사를 뭐 강제로 나누는지 어쩌는지 저도 뭐 그 정책적인 건 아직 나온 게 없으니까. 하지만 그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정보를 활용하는 것 한 가지만 규제를 가해도 돈 벌 방법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그걸 통해서 뭐 마케팅하고 뭐하고 하던 것 중에 이거는 쓰지 마.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주들의 성장률이 좀 둔화할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그렇더라도 혁신을 주도하는 건 또 기술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이 사라진 사회를 걔네들이 다 채워가게 될 거니까.